임미현의 아침 뉴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오늘 새벽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툭하면 터지는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 궤도를 바꾸는 선로 전환기 회로 불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잇따른 사고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답방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하고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쯤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복구 작업 끝에 오늘 새벽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유선희 기자가 강릉역에서 첫 소식 전합니다. 지난 8일 강릉선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약 44시간이 지난 오늘 예정대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코레일은 이날 새벽 2시쯤 복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막바지 시설 점검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2시간 늦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새벽 4시 30분쯤 선로와 전기 등 시설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시험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열차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강릉역과 진부역 구간은 새벽 5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입니다.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용할 때 좀 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용하기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죠. 그 사고의 주인공이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특히 올림픽에 맞춰 급하게 공사를 하다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6살 조민경 씨입니다. 빠르게 이제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 빨리빨리 만드느라 조금 안전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한편 이번 열차 탈선 사고로 승객 14명과 영무원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통 1년을 앞둔 강릉선 KTX. 열차 탈선이라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반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유선희입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 궤도를 바꾸는 선로 전환기 회로 불량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코레일 등 관계 당국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KTX가 탈선한 그제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할 경우에 선로 부분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을 거로 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고 원인을 추운 날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틀째인 어제는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되어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맞춰 말을 바꿨습니다. 위원회가 현장 조사한 결과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 분기점 일대. 특히 사고 직전 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선로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작 문제가 없던 서울 방향 쪽 선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회로 불량도 불량이지만 애초부터 잘못 꽂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종 점검이 지난해 9월 중순이었던 걸 감안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자칫 대형 사고가 빚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찾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계자를 문책하겠다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철도 수주를 하겠다 또는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큰 꿈들을 가지고 또 한편에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수주한다고 이렇게 말하기조차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는 몇 달 뒤에나 나오지만 코레일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내 답방을 준비하던 청와대 내부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 초로 밀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선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회의가 이뤄진 뒤 오후에 나온 공식 입장인데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던 기존 청와대의 메시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특히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는 건 무리에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답방 임박설에 거리를 둔 설명입니다. 내년 초 답방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현재로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역시 오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변화된 메시지입니다. 북측은 어제 연내 답방에 대한 확답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확답을 꺼리는 이유론 미국의 제재 유지 기조가 꼽힙니다.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이 우리와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의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확답을 줘야 하는 마감 시한은 따로 없다고 말해 연내 답방 가능성에 불신은 남겼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조성된 한유총 회비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의 불법 쪼개기 후원과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결정 경위,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모두 1억 5,800만 원을 한유총 회비로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 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 원을 납부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한유총 연합회비로 새나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입니다. 그 설립자나 원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었지 그게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단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의 운영과 활동에 저희가 내는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요. 3,500개 사립유치원을 거느린 한유총이 한 개 유치원에 연 20만 원씩 걷어들이는 연합회비는 한 해 최소 7억 원, 수년간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회비 납부와 사용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쯤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인 고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사건을 검찰이 내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 재선 씨의 행적에 담긴 진술서를 작성 취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와 검사 사칭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공약을 공표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사 사칭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함께 추적하던 모 PD가 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그제 또다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기소에 대한 입장 정리는 물론 변호인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린 계정주로 지목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부부의 변호인들은 법정 공방에 대비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공소장을 봐야지 못 파는데 기소될 거를 전제로 해서 어느 쟁점을 얘기를 하면 쫄하지는 않겠죠. 이 지사 부부가
내년 6월까지 재판을 거치며 가시밭길을 걸을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양수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였지만 공천을 앞두고 거액을 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하고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의혹에 관여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과는 달리 사법농단 수사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다수 수집됐으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등에 관한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가 발생한 일산 신도시 일대가 지하 6.5m 이상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연약 지반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목 전문가들은 온수관 파열의 근본 원인이 인근 공사장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태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2003년 7월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일산구 일대를 조사한 토질 보고서에 따르면 일산동 신도시 지반 상층부는 실트질 모래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적층인 일산동과 달리 진흙층을 복토해 조성한 백석동 일대 지반은 실트질 모래 분포도가 약 10에서 15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들은 이번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노후 배관보다 연약 지반의 침하 여파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백석역 인근 59층 초고층 아파트 업무시설 공사장 주변에서 3차례 발생한 지반 침하의 여파가 온수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아니 싱크홀도 그렇고 치마도 되고 그 옆에서 거기에 또 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온수관이. 온수관이 당연하게 이제 같이 끌려 내려가죠. 이렇게 침하되면 같이 이음매가 벌어지죠. 당시 백석동 지반 침하 원인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물막이 틈새로 지하수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가라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땅에 고층 건물을 세우다 벌어진 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강변에 뚝을 쌓아 농경지로 만든 뒤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 신도시. 연약 지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BS 뉴스 고태현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리콜 물량이 271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던 아우디 폭스바겐은 여전히 미적거리며 리콜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리콜 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콜이 휩쓸고 간 한 해였습니다. 올해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은 271만 5천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결함을 고치겠다고 하는 리콜 신고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행 여부입니다. 디젤 게이트로 한국에서 쫓겨났던 아우디 폭스바겐은 2년 만에 돌아와 판매량 1등을 차지했지만 올해 7월까지 끝내기로 한국 정부에 약속한 리콜은 아직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연말인 지금 70%를 겨우 넘긴 수준이지만 4조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던 미국에선 이미 리콜을 끝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조사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피아트와 지프는 불법으로 배출가스 양을 조작했고 BMW는 부품을 불법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입니다. 피아트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이후에 임의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대로 부품을 만들어 팔다가 다르게
지표는 인증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그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자기 인증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결국 리콜량은 많아지고 제조사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최근 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따로 노는 손발 같았던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리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늘 일주일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이어갑니다. 이들 3당과 원외 정당인 녹색당, 민중당 등 모두 7개 정당은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도 엽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남측 현장 방문단이 평양 방문을 위해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방문단 10명은 오는 13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상황을 확인하고 평양 현지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둘러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250여 가구가 정전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화재 현장 부근에 고압선이 지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오후 9시 15분부터 10여 분 동안 송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준용, 이해욱 부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2018년 정기국회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 새해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국민이 모두 잠든 사이에 통과된 예산안 관련 소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름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처벌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우여와 곡절이 많았었는데 네.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서 세상에 비웃음을 샀고요. 또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직권 면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통과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이슈화됐던 사립유치원들의 전횡을 막는 이른바 사립유치원 3법은 끝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했을 때 이 처벌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었었는데 네.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한국당이 받지를 못해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무산되자 사립유치원 측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유한국당 최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한국당 만세입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마는 여론은 분명히 한국당에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을 뺏기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한국당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죠. 예.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9천억 원 정도가 좀 줄었어요. 좀 적게 줄은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46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처음에 제출한 게
470조 5천억 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 정부안에서 5조 2천억 원을 싹 감액하고 4조 2천억을 증액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에서 9천억 원이 삭감됐다.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당초 한국당이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결국은 얼마 못 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에서 8조 원, 남북 협력 기금에서 5천억 원 등 모두 20조 원을 깎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감액 규모가 4조 2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감액한 일자리 예산도 부족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협력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은 일반 회계에서 기금에 2천억 원을 전입할 생각이었었습니다만은 심사 과정에서 이제 1천억 원만 이제 전입하는 것으로 1천억 원이 삭감된 거죠. 네. 그렇지만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남북 협력 기금은 이제 여유분을 확충해 놓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1천억 원만 이제 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남북 협력, 남북 경협 사업에 큰 이제 지장이 초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 전쟁에서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한 건데요. 네.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예산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내일까지 11일까지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이제 자기 손으로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이제 한국당이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고 배수의 진을 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한 이제 중진 의원은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건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한국당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야권 갈라치기에 성공했다. 한국당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자조 섞인 농담인지 아니면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진보 야권 갈라치기에 성공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이번에 예산안 협상은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작해서 사상 초유로 그 두 당이 합작하고 야 3당을 이른바 패싱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 한국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해줬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여권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 야권 갈라치기는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한국당에 협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튼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제가 17대 국회 때부터 그 국회와 정당팀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처럼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으로서는 현행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당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롭고요. 또 정의당도 지역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은 득표율에 걸맞는 이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소 야3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만은 결국 거대 양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높지만 여전히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현재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 지방의 한파특보는 해제가 된 상태지만 현재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여전히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기온 영하 8도, 파주 영하 12도, 대전과 대구도 영하 8도 안팎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고
내리고 한파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동두천, 원주가 영상 4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전주 5도, 부산은 10도의 낮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에는 구름량이 많아지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0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